선호도와 비호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선호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지사 23.5,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1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홍준표 무소속 의원 4.9,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3.2%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비호감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 순서는 비호감도 순서로 저희가 이름을 나열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의 순서는 윤석열 전 총장 선호도가 1위인데 비호감도도 가장 높습니다. 22.8, 추미애 전 장관 22.7, 이재명 11.2, 홍준표 8.5, 이낙연 6.3, 안철수 4.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양자 가상 대결표를 준비했는데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만 출마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총장 47.4, 이재명 지사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1.4%포인트 차가 나타나고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등등은 16.5였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은 어떨까요? 윤석열 50.9, 이낙연 31.4,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잘 모른다라는 등의 응답은 17.7이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JTBC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재보궐 선거 전에는 잠깐 주춤했던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지지율로 일정 부분 뭉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눈에 띄는 후보가 범야권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위에 보이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에게 표가 몰렸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야권을 지지하고 현재 여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안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선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여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야당 지지 쪽으로 돌아섰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의 통합 후보의 한 분으로 인식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여권에 실망한 분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야권에 대한 세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재보궐선거 민심과 지금 비슷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아까 표에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호감 순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어떤 그 선호도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만 비호감도 1위입니다. 이 부분은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걸 사실 이 선호하는 국민만큼 싫어하는 국민도 많다고 해석하는 건 여론조사 잘 모르는 분들의 해석이에요. 네. 제가 JTBC나 중앙일보 기사를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자에서 지지도를 많이 받는 쉽게 말하면 야권의 대표주자, 또 여권의 대표주자는 그만큼 상대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견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 야권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말고 선호도에서 두 자릿수 이상 받는 분들이 없어요.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전부 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이 뚜렷한 분들, 여권의 지지 의사가 뚜렷한 적극적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의 잠재 대선 후보로 인식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고요. 이 비호감도 조사에서 눈에 띄게 이례적인 건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선호도 조사에는 주요 순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호감도가 10% 넘기면서 두 자릿수 나왔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 선호도 3%대였죠. 그 5% 이하인데 비호감도가 20% 넘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 것이지 선호도에서 1등 지지율을 얻은 윤석열 전 총장의 비호감도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건 전혀 뉴스거리가 아니다. 네. 이걸 억지로 제가 봤을 때 JTBC에서 윤석열 총장 때리기 분석을 만든 좀 잘못된 기사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이 약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맞으려면 양자 대결에서도 불리한 구도가 나와야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호도와
비호감도를 빼게 되면 이 순 지지율이 남는다고 치게 됐을 때 그 순 지지율로 봐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 등을 앞서면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받는 비호감도는 야권 대표주자의 견제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 전 장관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받은 비호감도는 진짜 순수한 비호감도로 보는 게 맞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급하게 그래서 선호도와 비호감도를 뺐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편차가 10% 넘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그 편차가 좀 줄어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선호도와 비호감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래서 전 총장 지금 대선에 나온다는 거냐, 정치를 한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야만 정치권 인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정치권은 여야 모두가 다 당내 개혁이나 또 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반대로 그럼 해석을 해보면 준비가 되면 그제 이제 만나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와 여의도 정치 행보는 저는 다르게 간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교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 이전에 백한살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만났고 이것도 사실상의 대선 행보로 봐야 되죠. 하지만 여의도 정치 행보는 아닌 거예요. 굳이 지금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 여의도 정치에 일찍 발을 담글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보수 야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뽑힐지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은 어떠할지 많은 것들이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보수 야권의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이 야권의 그릇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본인이 안에 들어가도 하나도 늦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정승국 교수를 비롯해서 노동 문제나 경제 문제 또는 외교 안보 문제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전문가 정치를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만나고 나면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언론과의 정식 인터뷰, 지금은 사실 다 전화 인터뷰만 하고 있거든요. 대면 인터뷰를 하는 순간 또는 주위에서 쓰는 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쓰는 책을 내는 순간 등등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온다고 하여도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그림은 여름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정리가 돼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또 애둘러서 생각해 보면은 저쪽도 이 자신이 갈 어떤 그 야권 측도 정리가 돼야만 자신 좀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떤 그 내공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어떤 그 대선 주자에 걸맞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본인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노동 전문가부터 만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야권의 가장 앞서가는 주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의 다른 주자나 경쟁자들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계급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타겟을 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네.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나 예전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젊은 세대, 청년 문제, 그 노동
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을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흡수해 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노동 문제나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드러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을 이루고 있던 분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니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청년층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됐던 이 노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해서 그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노동 전문가를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확정성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면 사실 윤 전 총장 정치 행보는 이제 본격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뭐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제1당이죠.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위력을 또 확인한 바 있으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아직까지는 여기 가기 좀 그렇다. 이 제3의 세력을 좀 모색하지 않겠느냐.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할 걸로 보여져요. 네.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영이 어떻게 차려지느냐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또 대표나 아니면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서 정말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밖에서 자신은 또 제3지대를 만들고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정계 개편의 핵이 돼서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잡고 본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판을 그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관망이지만 대표가 누가 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진영이 짜여지나를 보고 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대표나 원내대표가 예전의 모습이나 아니면 조금 너무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이고 영남 중심의 정당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차라리 밖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총장 입장에는 지금 당장 행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본인의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권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난 뒤 그 방향성을 가늠하고 난 뒤에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장평론가님도 그렇고요.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요. 여름 이후에나 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 가운데 또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난 연령대별의 어떤 그 진보와 보수에 대한 투표 양상 등등을 보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또 공략해야 될 연령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세대별로 이 선호도에 대해서 표를 좀 만들어서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도 그렇고요. 30대도 그렇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도 60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40대에서는요. 역시 이번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즉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더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평론가님?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40대 위주의 공약이나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도드라졌던 건 20대와 60대 사이에 40대가 낀 세대가 되어서 협공을 당했다는 거죠. 이 40대가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 세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세대적으로 보면 사실 50대 정도와 20대가 여러 가지 이 세대의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의 아들, 자녀 세대가 이제 20대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40대의 자녀들은 아직 10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20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게 되면 그게 20대에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30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아버지 세대인 50대와 60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40대만 남아요. 근데 2030 잡고 5060 잡으면 40 놓쳐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될, 먼저 잡아야 될 세력이 어디인가, 세대가 어디인가는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30과 5060의 여론이 움직이면 중간에 끼어있는 40대 지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40대가 민주당 많이 지지했지만 네. 그래도 예년보다는 지난 총선이나 그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세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세대에게 더 집중할 것인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20대라고 고민 없이 대답할 것 같고요. 네. 그 결과 20대와 50대 이상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 취약하다고 나타나는 40대 역시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설령 영향을 안 받는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 40대 세대의 이익과 20대의 이익이 다르다. 이렇게 뭔가 대결되는 양상이 됐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나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